해가 저물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짙은 보라색과 주홍빛으로 물들어갈 무렵 강북의 한적한 부촌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키는 외관의 이 저택은 담쟁이 동굴이 벽을 타고 오르고 잘 가꾸어진 정원은 사계절 내내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 속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깊은 적막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 저택의 이름은 수연제 시우주안차이. 한때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단 두 사람만이 그 거대한 공간을 지키고 있었다. 저택의 주인 한지우. 올해로 8살이 된 소년이었다.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의 칠흑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 나이 아이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깊고 고요한 눈동자를 가진 아이. 지우는 정해진 일과에 따라 움직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를 한 뒤 오전에는 수학과 물리학, 오후에는 철학과 고전 문학을 공부했다. 그를 가르치는 선생은 없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담긴 서재와 초고속 인터넷망이 그의 스승이자 친구였다. 그런 지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유일한 사람, 최민식 실장이었다. 반백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언제나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있는 그는 이 저택의 집사이자 지우의 법적 보호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우를 향한 시선에는 언제나 깊은 충성과 연민이 어려 있었다. 최 실장은 지우의 어머니 윤수희 여사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녀의 비서로서 곁을 지켰던 인물이었다. 그는 윤 여사가 남긴 단 하나의 유산이자 삶의 이유인 지우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소명으로 여기고 있었다. 도련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최 실장의 나직한 목소리가 광활한 서재에 울렸다. 수천 권의 장서가 벽면을 가득 메운 서재. 중앙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있던 지우가 얇은 책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플라톤의 국가론 원서였다. 8살 아이가 읽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책이었지만 지우에게는 그저 수많은 지식 중 하나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최 실장님, 아이답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였다. 지우는 책갈피를 끼워 넣고 의자에서 내려왔다. 그의 작은 체구는 거대한 서재의 풍경 속에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왜소해 보였다. 두 사람은 긴 복도를 지나 식당으로 향했다. 대리석 바닥에 그들의 발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식당 역시 불필요할 정도로 넓었다.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 끝에 단 두 사람의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식사 예절은 왕족처럼 완벽했다. 소리 없이 음식을 씻고 정해진 양만큼만 섭취했다. 최 실장은 맞은편에 앉아 그런 지우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일상이었다. 평온하고 규칙적이며 세상과 단절된 삶. 하지만 이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식당 벽에 걸린 대형 TV에서 저녁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최 실장은 평소처럼 뉴스 채널을 틀어놓았다. 세상의 흐름을 아는 것은 지우의 일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화면 속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의 가장 큰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국내 최대의 복합기업 은성그룹이 오늘 바이오테크 기업 이노젠의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은성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의 뛰어난 경영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한 남자가 연단에 섰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중년의 남자.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은성그룹의 총수 한태준 회장이었다. 최 실장의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우의 얼굴을 살폈다. 지우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수풀을 뜨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찰나의 순간 멈칫하는 것을 최 실장은 놓치지 않았다. 한태준. 그는 지우의 아버지였다. 세상은 그를 성공한 기업가,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칭송했지만 지우와 최 실장에게 그는 배신자이자 원수였다. 화면 속 한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성그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이번 이노젠 인수는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최 실장은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TV를 끄려고 했다. 하지만 지우의 나직한 목소리가 그를 막았다. 그냥 두세요.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리고는 텅 빈 눈으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강렬하게 화면 속 자신의 아버지를 응시했다. 화면 속 한태준이 인수한 이노젠이라는 회사는 본래 지우의 어머니 윤수희가 설립한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된 곳이었다. 윤수희는 뛰어난 생명공학자였고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산을 쏟아부어 신약 개발에 매진했다. 한태준은 그런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녀의 재능과 그녀 집안의 부를 탐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와 결혼했고 그녀의 연구 성과와 기술을 교묘하게 빼돌려 은성그룹의 자회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수희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지우의 나이 4살이었다. 한태준은 아내의 장례식 예식에도 오지 않았다. 그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다는 듯이 아내의 기술을 발판 삼아 은성그룹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핏줄인 지우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 최 실장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이 저택에 사실상 유폐시켰다.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한태준은 성공에 취해 있었다. 그가 말하는 인류의 미래는 어머니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지우의 작은 주먹이 식탁 아래에서 조용히 말아 쥐어졌다.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소년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렸다. 최 실장님, 네 도련님, 어머니의 기일이 언제였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렇군요. 지우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최 실장은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무언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4년간 억눌러 왔던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지우의 방은 여느 아이의 방과 달랐다. 장난감이나 포스터 대신 한쪽 벽면은 세계 지도가 다른 한쪽 벽면은 복잡한 수식과 기호가 적힌 화이트보드가 차지하고 있었다. 지우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액자를 들어 올렸다. 젊은 시절의 윤수희가 아기인 자신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는 따뜻하고 온화했다. 지우는 작은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어머니, 이제 당신의 것을 되찾을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서늘한 독백이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깊은 어둠이 내렸을 때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방을 빠져나왔다. 그가 향한 곳은 서재 깊숙한 곳, 벽면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의 공간이었다. 지우가 책장의 특정 책을 정해진 순서대로 누르자 책장 전체가 소리 없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어두운 통로가 나타났다. 최 실장만이 아는 유일한 비밀 공간이었다. 그곳은 저택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로는 전 세계의 주식 시세화와 외환 정보 각종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베일에 쌓인 투자펀드
시리우스 캐피탈의 심장부였다. 지우는 능숙하게 중앙의 의자에 앉아 홍채와 지문을 인식시켰다. 시스템이 그의 생체 정보를 확인하고 메인 컴퓨터의 잠금을 해제했다. 웰컴 제이한. 화면에 짧은 환영 인사가 떴다. 지우는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최 실장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가 남긴 막대한 유산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산 보호가 목적이었지만 지우의 천재적인 두뇌는 금융시장의 복잡한 논리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는 5살 때 첫 투자를 성공시켰고 6살 때는 자신만의 투자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그리고 7살 때 조세 회피처에 시리우스 캐피탈이라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전 세계의 유능한 펀드 매니저와 분석가들을 익명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 아래 두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고작 8살짜리 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들에게 지우는 그저 미스터 제이, 미스터 제이라는 코드네임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투자자일 뿐이었다. 지난 몇 년간 시리우스 캐피탈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 자금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바로 은성그룹을 무너뜨리고 한태준을 파멸시키기 위한 복수의 실탄이었다. 지우의 작은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화면에는 은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재무 상태, 그리고 모든 자회사의 정보가 복잡한 다이어그램으로 펼쳐졌다. 지우는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수천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졌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완성되어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은성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곳 하나를 클릭했다. 은성바이오. 한태준이 오늘 인수한 이노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만성적재에 시달리는 계열사였다. 하지만 지우는 그곳에서 제국의 붕괴를 시작할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지우는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열어 스위스에 있는 자신의 수석 펀드 매니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Project Nemesis, Phase 1 initiated. Target 윤상 Bio. Execute strategy Termite. 희인개미 전략. 단단한 나무 기둥을 속에서부터 조용히 갉아먹어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전략이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텅 비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우가 선택한 복수의 방식이었다. 메시지를 보낸 직후 스위스에서 즉각 답신이 왔다. Acknowledged Mr. J. Commencing operation. 지우는 통신 채널을 닫고 모니터를 껐다.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서 내려와 비밀 공간을 빠져나왔다. 책장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자 서재는 다시 고요한 침묵에 휩싸였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겉보기에는 방금 전까지 세기의 복수를 계획한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한 아이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료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한태준, 당신이 쌓아 올린 성은 모래 위에 지어졌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에 취해 그 기반이 얼마나 약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 모래성을 무너뜨릴 파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모래알 하나를 빼낼 뿐이다.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모래알 하나를. 그러면 당신의 성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어머니의 기일, 그날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거대한 저택의 작은 방에서 8살 소년의 길고 외로운 전쟁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곧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이토록 고요한 곳에서 이토록 작은 아이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음날 아침 수연제의 창문으로 맑은 햇살이 스며들었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듯 세상은 평온했다.
한지우는 여느 때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서재에서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읽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 들린 책의 무게가 그의 작은 몸집과 대조를 이루었지만 지우의 눈빛은 한자 한자를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도련님, 스위스에서 1차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최민식 실장이 은쟁반의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얇은 태블릿 PC를 받쳐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책에서 눈을 떼고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 체계로 보호된 문서 하나가 떠 있었다. 지우의 손가락이 몇 번 움직이자 암호가 해제되며 시리우스 캐피탈의 내부 보고서가 나타났다. Project Nemesis, Phase 1. Operation Termite. Progress Report. Target Yunsang. Bio-EB. Action Phase 1.1. Initiated. Disinformation microseeding across 15 anonymous financial forums completed. Action Phase 1.2 initiated. Algorithmic short selling executed via 27 shell corporations. Total volume 350,000 shares. Market reaction minimal. EB's stock price decreased by 0.8%. Trading volume slightly increased. No significant response from target's defense team. Projection continued pressure will expose foundational vulnerabilities within 5 business days.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지우의 지시는 밤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었다. 35만 주라는 물량은 은성바이오의 전체 주식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주가 하락폭 역시 시장의 일상적인 변동범위 아니었다. 누구도 이것을 의도된 공격의 시작이라고 눈치챌 수 없을 터였다. 최 실장님, 네, 도련님, 은성바이오의 3분기 연구개발비 상세 내역과 임상 2상 실험 데이터 원본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최 실장은 지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다른 태블릿을 건넸다. 지우는 2개의 태블릿을 나란히 놓고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가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 위를 스치듯 지나갔다. 보통의 분석가라면 며칠은 좋게 걸릴 작업을 지우는 단 몇 분 만에 끝마쳤다. 그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와 같았다. 그가 찾아낸 균열은 회계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숫자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었다. 은성바이오가 주력으로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 그들은 임상 2상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지만 지우가 분석한 원본 데이터는 그 결과가 특정 조건에서만 유효하며 부작용 발현율이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태준과 은성그룹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 이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포장했던 것이다. 흰개미 전략은 바로 이 거짓의 성벽을 갉아먹는 것이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2단계는 이틀 뒤 자정에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지우의 지시에 최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그의 등 뒤로 지우는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다. 마치 방금 전 거대 기업에 명운을 쥔 결정을 내린 사람이 아닌 그저 공부에 열중하는 평범한 아이처럼. 같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한적한 호숫가에 위치한 첨단 오피스 빌딩. 시리우스 캐피탈의 유럽 본부였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알프스의 설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석 펀드 매니저인 다니엘 밀러는 미스터 제이로부터 내려온 지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백전노장인 그조차도 이번 작전의 정교함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는 단 한 번도 미스터 제이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의 지시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시장의 허를 찌르는 타이밍 상대의 심리를 꿰뚫는 전략. 때로는 신의 계시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팀 모두 집중해. 지금부터 흰개미 작전 2단계를 브리핑한다.
다니엘의 목소리에 수십 명의 트레이더와 분석가들이 일제히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를 주목했다. 우리의 목표는 은성 바이오를 공황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 첫째, 리크르 리크션 팀은 우리가 확보한 임상 데이터의 부작용 부분을 익명으로 아주 조금씩 신뢰할 만한 소식통들에게 흘린다. 절대 우리가 배후라는 걸 들켜서는 안 돼. 실험에 참가했던 내부자의 양심 고백 같은 형태로 위장하도록. 둘째, 트레이딩 팀은 시장이 열리는 즉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대량의 매도 물량을 쏟아낸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사들여야 한다. 마치 대형 기관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려다 급히 마음을 바꾼 것처럼 보이게. 시장에 불안감과 의문을 동시에 심어주는 거다. 셋째, 리서치 팀은 은성바이오의 핵심 특허에 대한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그리고 그걸 은성그룹의 경쟁사들에게 슬쩍 던져줘. 그들이 물고 늘어지게. 다니엘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그것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었다. 금융심리 법률이 총동원된 입체적인 공격이었다.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거대한 금융제국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이제 막 한국의 작은 바이오 기업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한편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은성그룹 본사. 재무기획팀 소속의 김병철 대리는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에너지 드링크 캔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은성바이오의 주가 차트였다. 차트는 기묘했다. 폭락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억지로 짓누르는 것처럼 주가가 힘을 쓰지 못했다. 거래량은 평소보다 조금 늘었지만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이 미묘하게 무너져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팀장님, 은성바이오주가 움직임이 좀 이상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대리는 용기를 내어 박 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박 팀장은 수북한 서류 더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손을 내저었다. 김 대리, 지금 우리 팀이 이노젠 인수건 후속 작업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안 보여. 그런 만년 적자 회사에 신경 쓸 시간 없어. 원래도 근본 없는 주식이었잖아. 그냥 둬. 하지만 팀장님, 이건 그냥 두기에는 쓸데없는 생각 말고 이거나 처리해. 박 팀장은 서류 뭉치를 김 대리의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김 대리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로 돌아왔다. 이것이 거대 조직의 현실이었다. 모두가 화려한 성공에 취해 있을 때 작은 균열 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홀로 밤을 새워가며 은성바이오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이상 현상 뒤에 거대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약속된 자정. 지우의 2단계 공격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증권가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은성바이오의 항암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숨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개장 직후 은성바이오의 주식창에는 수십만 주의 매도 폭탄이 터졌다. 주가는 순간 10% 가까이 폭락했다. 개미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투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더 거대한 매수 주문이 들어와 주가를 순식간에 다시 끌어올렸다. 주가는 결국 5% 하락한 상태로 마감되었지만 시장에 남겨진 혼란과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이 모든 혼란의 정점은 그날 오후 은성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태영제약이 은성바이오의 핵심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찍혔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한태준 회장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고작 며칠 만에 회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다들 뭘 하고 있었어? 회장실에서
한태준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 이노젠 인수를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당장 알아내. 우리 은성그룹의 감히 누가 덤비는 거야. 한태준은 분노에 차서 잿더리를 벽에 집어 던졌다. 그는 이 모든 일이 그저 불운한 사고가 겹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제국을 향해 치밀한 공격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주가를 방어하고 경쟁사의 공격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신뢰라는 성벽에 생긴 균열은 돈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수연제의 고요한 저택. 지우는 최 실장과 함께 정원에서 검은 돌과 흰 돌을 놓으며 조용히 바둑을 두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바둑판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최 실장님, 지우가 바둑돌 하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수로 인해 거대한 백대마가 순식간에 잡히고 말았다. 네, 도련님. 사람들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거대한 망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틀렸어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건 망치가 아니라 벽돌 사이에 작은 틈새로 스며드는 물 한 방울이에요. 그 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 가장 단단한 돌도 결국 부서지게 되니까요. 지우는 방금 자신이 잡은 백대마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은성그룹의 축소판처럼 보였다. 한태준 회장은 지금 거대한 망치를 찾고 있겠죠. 하지만 그는 절대로 저를 찾지 못할 겁니다. 저는 망치가 아니라 스며드는 물이니까요.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섬뜩한 비유였다. 최 실장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랐다. 그의 눈에는 어린 주인을 향한 경애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우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복수의 첫 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한태준은 이제 혼란에 빠져 허둥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지우는 그 모든 것을 이 고요한 저택에서 바둑판을 내려다보듯 관망하며 다음 수를 준비할 터였다. 거대한 제국의 붕괴는 이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은성바이오 사태가 터진 지 일주일 후 은성그룹 본사 40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의 공기는 쇳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20여 명의 임원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테이블 상석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앉은 한태준 회장의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랭한 분노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보고라고 올린 게 고작 이거란 말인가. 한태준의 나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얼음 조각 같은 목소리였다. 그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은성바이오 대표와 그룹 재무총괄 본부장을 향해 있었다. 두 사람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시장 교란 세력의 조직적인 공격으로 추정된다. 경쟁사의 비열한 흠집내기, 원인 불명의 루머 확산. 한태준은 보고서의 문구들을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는 들고 있던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내팽개쳤다. 종이 뭉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추정 원인 불명 변명은 집어치워. 당신들 이 사태가 그룹 전체 이미지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는지 알기나 해. 이노젠 인수로 한껏 끌어올린 주가를 다 까먹고도 남았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두 임원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사죄했다. 한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책임 당신들이 뭘로 책임을 질 건데. 며칠 만에 수천억을 허공에 날려버린 무능함의 대가를 뭘로 치를 거냐고.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임원들은 더욱더 몸을 움츠렸다. 한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 아래로 서울의 빌딩 숲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도시를 굽어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동시에 냉철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복수극의 서막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나 시기심에 눈이 먼 경쟁사의 치졸한 장난 정도로 치부했다. 그의 오만함은 자신에게 적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은성이라는 제국의 완벽한 이미지였다. 그리고 은성바이오는 그 이미지에 흠집을 낸 오점이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 낭비할 수 없어. 한태준이 몸을 돌려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고 단호해져 있었다. 은성바이오, 매각한다. 네, 회장님. 하지만 은성바이오 대표가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다. 매각이라는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짓을 언제까지 계속하라는 건가?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나무 전체가 사는 법이야. 재무팀은 즉시 매각 절차에 착수하고 홍보팀은 이번 결단이 그룹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켜 더 이상 잡음이 들리지 않게 해. 한태준의 결정은 일방적이고 최종적이었다. 더 이상의 이의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는 무능한 부하들을 희생양 삼아 사태를 수습하고 자신의 결단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낸다는 명분 아래 그는 어머니의 유산이었던 회사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내버렸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흩어졌다. 한태준은 자신의 오른팔인 박진수 전무만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거대한 회장 집무실에 들어서자 박 전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한태준에게 다가왔다. 역시 회장님의 결단력은 대단하십니다. 골치 아픈 놈들 아주 시원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시끄러워. 한태준은 소파에 몸을 던지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어디서 파리떼 같은 놈들이 귀찮게 구는군. 별것 아닐 겁니다. 태영제약 놈들이 이노젠 인수에 배가 아파서 괜히 시비를 거는 거겠죠. 곧 조용해질 겁니다. 그래야지. 감히 내 심기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곧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은 시가를 피워 물었다. 자욱한 영희 속에서 그들의 대화는 은밀하고 부도덕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을지, 매각 과정에서 얼마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에게 회사는 그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제국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시각 수연재, 지우는 최 실장과 함께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은성그룹의 은성바이오 매각 결정 소식이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태준이 직접 언론에 나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라며 자신의 결정을 포장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는군요. 최 실장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TV 화면을 응시했다. 아이의 검은 눈동자에 화면 속 한태준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건축가가 아니라 도박사니까요. 지우가 입을 열었다. 건축가는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든 보수하고 강화하려 하죠. 하지만 도박사는 패가 안 좋으면 미련 없이 판을 벌이고 다음 판을 노립니다. 그는 은성바이오라는 판을 벌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카지노 전체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지우의 분석은 8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냉철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은성바이오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의 생소한 해외 투자 컨소시엄이었다. 그들은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하며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태준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끄러운 문제를 빨리 털어버렸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물론 그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가 시리우스 캐피탈이 내세운 수많은 유령 회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우는 한태준이 제 발로 걷어찬 어머니의 회사를 헐값에 사들인 것이다. 그는 은성바이오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주인을 바꾸었을 뿐이다. 이제 은성바이오의 모든 기술과 특허, 그리고 잠재력은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옛 주인을 겨누게 될 터였다. 한편 은성그룹 재무기획팀의 김병철 대리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회사의 매각 결정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가 밤을 새워 분석한 바로는 은성바이오의 재무 상태는 외부의 공격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회사는 너무나도 쉽게 회사를 포기해버렸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인수자로 나선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알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서류상으로는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깨끗한 투자사였지만 그 배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았다. 무언가 잘못됐어. 이건 정상적인 M&A가 아니야. 김 대리는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보안망을 우회하여 은성바이오 매각 관련 내부 자료에 접근하기 시작하겠다. 그것은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의 양심이 가만히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수연제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평화로웠다. 지우는 최 실장과 함께 온실에서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희귀한 품종의 난초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 난초들은 모두 지우의 어머니 윤수희가 생전에 아끼던 것들이었다. 최 실장님, 네, 도련님, 어머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이 난초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최 실장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희미한 그리움이 서렸다. 사모님께서는 난초가 자신과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연약하지만 그 뿌리는 바위 틈에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니까요. 그리고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고. 사모님의 연구도 그러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지만 끈질기게 연구에 매달리셨죠. 언젠가 자신의 연구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꽃이 될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최 실장의 이야기는 지우가 수없이 들어왔던 것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어머니의 고귀한 꿈과 열정이 한태준의 탐욕에 의해 어떻게 짓밟혔는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은성바이오는 그 꿈의 결정체였다. 그 꽃 제가 다시 피울 겁니다. 지우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굳은 맹세였다. 은성바이오 매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던 날, 한태준은 축하 파티라도 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번 매각을 통해 은성그룹의 재무 건전성은 더욱 향상될 것이며 우리는 핵심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신만만한 연설을 늘어놓았다. 시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불안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몰리며 은성그룹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다. 한태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는 믿었다. 바로 그때 박진수 전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회 후장님, 큰일 났습니다. 웬 호들갑이야. 무슨 일인데? 태영제약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은성바이오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는데 무슨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거야. 그게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은성바이오의 특허 기술이 우리 그룹의 다른 바이오 계열사들과 화학사업부의 핵심 기술과도 연관되어 있다며 소송 범위를 그룹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한태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박살이 났다.
바닥에 쏟아진 샴페인이 마치 비처럼 번져나갔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잘라냈다고 생각했던 썩은 가지는 사실 제국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급하게 껐다고 믿었던 불씨는 바람을 타고 온 산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 당혹감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처음으로 싹트고 있었다. 제국의 단단한 성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한태준의 집무실은 태풍의 눈이었다. 밖은 고요했지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날아갈 듯한 격렬한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박진수 전무를 비롯한 법무팀과 홍보팀의 핵심 임원들은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소송 범위를 그룹 전체로 확대해.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한태준이 집어던진 크리스털 문진이 대리석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며칠 전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태영제약 놈들이 미쳤나, 아니면 그놈들 뒤에 누가 있는 거야. 누가 이런 미친 짓을 사주하고 있는 거냐고. 그의 의심은 당연히 최대 경쟁사인 태영제약으로 향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노젠 인수에 대한 질투와 견제에서 비롯된 비열한 공격이라고 확신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상상력 밖에 있는 일이었다. 법무팀은 뭐 하고 있어? 당장 태영을 맞고소해. 명예훼손 영업 방해 걸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걸어. 홍보팀은 언론을 통제해. 이건 명백한 기업 흔들기라고 떠들어대란 말이야. 한태준은 격분하여 지시를 쏟아냈다. 하지만 법무팀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회장님,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특허 침해 논리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교차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서 법정 다툼으로 갈 경우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전,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겠다는 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물러갔다. 홀로 남은 한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가에 섰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제국에서 왜 자꾸만 예상 밖의 균열이 생겨나는 것인지. 그의 통제력을 벗어난 미지의 변수가 그를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들었다. 편집증적인 의심이 그의 이성을 좀먹기 시작했다. 그는 당장 그룹의 모든 내부 정보를 감사하고 임직원들의 통신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은성그룹 내부에 차가운 공포 정치가 시작되고 있었다. 수연재의 서재, 지우는 체스판 위에 놓인 말들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킹을 제외한 모든 말이 검은색이었다. 백색 킹은 구석에 몰려 사면촉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제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 실장이 따뜻한 코코아를 지우의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은성그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은 실시간으로 지우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혼란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실수를 낳죠. 지금이 바로 그의 발밑을 무너뜨릴 때입니다. 지우는 체스판에서 눈을 떼고 최 실장을 보았다. 알파 패키지를 준비해 주세요. 최 실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알파 패키지. 그것은 한태준의 성공 신화, 그 자체를 부정하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윤수희 여사의 옛 회사 자료, 한태준의 배신을 증언하는 옛 동료들의 녹취록, 그리고 윤수희 여사가 죽기 직전까지 기록했던 그녀의 비밀 일기 4번이 담겨 있었다.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대형 언론사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은성그룹의 광고를 무서워하죠. 작지만 끈질긴 곳.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하이에나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에서 멈췄다. 그가 가리킨 곳은 진실의 탐침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규모 인터넷 탐사보도 전문 매체였다. 대기업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굵직한 특종을 여러 번 터뜨린 곳으로 유명했다. 그들에게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주지 마세요.
낚시를 하듯 가장 흥미로운 미끼 하나를 먼저 던져주세요. 그들이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사의 파급력이 더 커질 테니까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치밀한 언론 플레이 전략이었다. 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다. 그날 밤 진실의 탐침, 편집국에 익명의 제보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메일에는 20년 전 윤수희의 연구소가 은성그룹의 헐값에 넘어갈 당시에 불공정 계약서 사본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진실의 탐침이 베테랑 기자인 이석호는 처음에는 흔한 기업 비방 제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기자적 감각이 계약서에 숨겨진 이상한 점들을 발견해냈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윤수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후였고 계약서에 찍힌 유족의 도장은 그녀의 먼 친척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친척은 계약 직후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이민을 간 뒤 종적을 감췄다. 이석호 기자는 이 사건에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가 막 취재에 착수하려던 찰나 두 번째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당시 윤수희의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연구원의 음성 파일이었다. 그는 한태준이 어떻게 윤수희에게 접근했고 그녀의 연구 성과를 빼돌리려 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는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석호와 그의 팀은 며칠 밤을 세워가며 과거의 자료들을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뒤흔들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완성해냈다. 일주일 뒤 진실의 탐침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은성신화의 그림자 비운의 천재 과학자 윤수희를 아십니까? 기사는 한태준이 자수성가한 신화적 기업가로 알려진 것과 달리 그의 성공의 발판은 아내였던 천재 과학자 윤수희의 유산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기사는 의문투성이인 그녀의 죽음과 죽음 직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회사 강탈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다. 아직 직접적인 살인 혐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기사의 모든 문장은 한태준을 비정한 약탈자이자 아내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수혜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라며 무시하던 사람들도 기사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 앞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특히 윤수희라는 잊혀진 천재 과학자의 비극적인 삶은 대중의 감성을 자극했다. 은성그룹 불매운동에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지난번 은성바이오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폭락이었다. 단순한 재무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 총수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내던졌다. 한태준은 그야말로 이성을 잃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감히 죽은 사람까지 팔아서 나를 모욕해. 그는 당장 진실의 탐침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기사를 유포하는 모든 사람을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결국 은성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한태준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흔들리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기자회견 당일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태준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연단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최근 저와 저희 은성그룹을 둘러싼 악의적인 낭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다. 기사의 내용은 모두 경쟁사들이 만들어낸 추악한 음해이며 아내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고였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아내의 회사를 인수한 것 또한 그녀의 유지를 이어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영예는 완벽에 가까웠다. 일부 기자들은 그의 차분한 대응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한태준은 노련하게 질문들을 피해가며 위기를 넘기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석호 기자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진실의 탐침 이석호 기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방금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고 윤수희 씨의 유품에서 그녀가 직접 쓴 일기를 확보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술렁였다. 한태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일기에는 회장님과의 갈등,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듯 단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쓴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는 수첩을 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코 사고가 아닐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순간 기자회견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한태준에게로 향했다. 한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아내의 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석호 기자가 읽은 구절은 지우가 알파 패키지의 마지막 카드로 숨겨두었던 바로 그 내용이었다. 그것은 거짓말이야. 날조된 것이 틀림없어. 한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지켜온 냉철함과 카리스마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날조라고요. 그렇다면 직접 보시겠습니까? 이석호 기자는 품에서 일기 사본을 꺼내 들려고 했다. 닥쳐. 어디서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와서 나를 모함하는 거야. 한태준은 이성을 잃고 기자에게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냉철한 기업가의 가면이 벗겨지고 궁지에 몰린 남자의 추악한 본 모습이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기자회견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태준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그의 성난 외침과 산산조각 난 신뢰뿐이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한태준의 분노한 얼굴로 도배되었다. 그의 격앙된 반응은 그의 결백을 증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수연제의 비밀 공간. 지우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한태준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분노로 일그러진 아버지의 얼굴. 지우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화면을 끄고 최 실장을 돌아보았다. 첫 번째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진실은 거짓말처럼 들리게 될 겁니다.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고 현재가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다음 단계의 계획 파일 하나를 열었다. 브라보 패키지. 한태준의 과거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향한 공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태준의 기자회견은 참사였다. 그의 분노는 대중에게 유죄의 발악으로 비쳤고 진실의 탐침이 제기한 의혹에 도리어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은성그룹의 브랜드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경신했다. 그룹의 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은성그룹 본사 40층의 회장실은 더 이상 제왕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상처 입은 맹수가 홀로 갇혀 포효하는 철창과도 같았다. 한태준은 연일 임원들을 쥐잡듯 잡았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불호령을 내렸다. 그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복종은 이제 생존을 위한 공포로 변질되고 있었다. 이사회는 침묵했고 그의 측근들조차 그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다. 수연제의 비밀 공간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창에는 은성그룹의 주가 관련 뉴스 사내 게시판의 동향, 심지어 주요 임원들의 이메일과 통화 내역까지 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은성그룹의 심장부까지 뻗어 있었다. 성벽이 외부의 충격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부에서 문을 열 자를 찾을 시간입니다. 지우의 시선이 이사회 명단에 고정되었다. 수많은 사진과 프로필 속에서 그의 손가락이 한 사람을 가리켰다. 강민혁 전무, 그룹의 창업공신 가문 출신으로 능력과 야망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태준의 직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언제나 핵심에서 밀려나 있었다. 한태준의 독단적인 경영에 가장 큰 불만을 품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지우의 분석 시스템은 강민혁의 심리 프로파일을 기회를 기다리는 잠룡 첸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너무 똑똑한 도구는 주인을 해칠 수도 있죠. 그는 우리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를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우는 최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번에는 금융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훨씬 더 정교하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작업에 착수하기 전 지우는 한태준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어야 했다. 그의 시야를 흐리고 판단력을 마비시켜 내부의 적을 돌아볼 여유조차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지우의 새로운 공격 목표는 은성그룹의 핵심 수익원이자 자존심인 은성화학이었다. 이번 공격은 이전과는 달랐다. 흰개미처럼 조용히 갉아먹는 방식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처럼 신속하고 파괴적인 일격이었다. 시리우스 캐피탈은 지난 몇 달간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은성화학이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해물질 배출 데이터를 조작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지우는 이 정보를 유럽 환경단체와 주요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시리우스 캐피탈은 은성화학과 관련된 모든 파생 상품에 대해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 며칠 뒤 독일의 유력 시사 주간지 디차이트 디사이트의 한 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독점. 한국의 거대 기업 은성화학, 유럽을 속인 그린워싱 스캔들. 기사는 은성화학의 데이터 조작을 상세히 폭로했고 이는 유럽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은성화학의 유럽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시켰다. 수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위기에 처했고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은성그룹은 말 그대로 폭격을 맞았다. 한태준은 기자회견에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초대형 악재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관심과 자원은 은성화학 스캔들을 수습하는 데 쏠릴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지우의 두 번째 수가 조용히 놓였다. 강민혁 전무는 최근 며칠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룹 전체가 침몰하는 배처럼 삐걱거렸고 한태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절대 권력자인 한태준에게 맞설 용기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에게 은퇴한 금융계의 원로인 윤 회장으로부터 비밀스러운 연락이 왔다. 윤 회장은 강민혁의 아버지와도 친분이 있었던 그가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시내의 한적한 한정식집 별실에서 만났다. 가벼운 안부가 오간 뒤 윤 회장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강 전무, 요즘 은성그룹을 보면 내 마음이 다 아프네. 한 회장이 예전 같지 않아. 너무 독선적이고 판단력도 흐려졌어. 띠동아.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술잔만 기울였다. 자네도 느끼고 있지 않나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대로라면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걸세. 윤 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은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그룹의 미래를 염려하는 건실한 해외 투자자들이 말일세. 그들은 한 회장의 리더십에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어. 그들은 변화를 원하네. 윤 회장의 시선이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들은 새로운 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네. 강 전무 자네처럼 능력 있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만약
만약 자네가 배의 키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낸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네를 지지하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게. 그것은 제안이자 유혹이었다. 윤 회장은 끝까지 투자자들의 실체를 밝히지 않았다. 직접적인 약속도 거래도 없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읽었다. 이것은 반란의 깃발을 들라는 신호였다. 그날 밤 강민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태준의 폭정에 맞서다 숙청당한 수많은 임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그는 은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었다. 그룹이 침몰하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아니면 직접 키를 잡고 폭풍 속으로 뛰어드느냐. 그의 마음속에서 야망과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다음 날 이사회에서 그의 결심을 굳히는 사건이 터졌다. 은성화학 사태의 책임을 논하는 자리에서 한태준은 모든 잘못을 유럽 법인장인 황 사장에게 뒤집어 씌웠다. 황 사장은 지난 30년간 그룹에 헌신해 온 창업 공신 중 한 명이자 한태준의 충신이었다. 황 사장, 당신의 무능과 태만 때문에 그룹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알아. 당신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자리에서 물러나. 한태준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황 사장에게 모욕을 주며 그를 해임했다. 황 사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의실을 떠났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원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환멸감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의 황 사장이 내일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충성조차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왕국에서 신하들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은 단 하나뿐이었다. 강민혁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날 이후 강민혁은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한태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이사들을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한태준의 독단적인 경영이 그룹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파멸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황 사장의 숙청 사건은 그의 설득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사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공포와 불만은 강민혁이라는 구심점을 만나자 서서히 변화를 향한 공감대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태준은 자신의 발밑에서 진행되는 반란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데 쏠려 있었다. 그는 연일 법무팀과 홍보팀을 닥달하며 유럽발 스캔들을 막아내려 애썼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다. 그의 편집증은 극에 달해 이제는 자신의 오른팔인 박진수 전무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울의 한 호텔 스위트룸. 강민혁을 포함한 5명의 이사들이 비밀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사회 재적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태준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강민혁이 입을 열었다. 해임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것은 쿠데타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성공할 수 있겠나? 나머지 이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한 이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립적인 이사들도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외부의 지원군도 있습니다. 강민혁은 윤 회장과의 만남을 암시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거대한 해외 투자자의 존재가 다른 이사들을 설득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밀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분담하여 다른 이사들을 설득하고 해임한 가결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하기로 결의했다.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반란군이 마침내 조직된 것이었다. 같은 시각 수연제에 지우는 한 통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금융 보고서가 아니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이루어진 비밀 회동의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된 정보 보고서였다. 지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옆에 놓인 체스판을 보았다. 백색 킹을 향해 진격하던 검은색 폰 하나가 이제 막퀸으로 변신하고 있었다. 그는 최 실장을 돌아보았다. 요새는 외부에서 정복되지 않습니다. 내부의 부패로 인해 스스로 썩어 문드러질 뿐이죠. 우리는 그저 부패를 가속화시키는 박테리아를 주입했을 뿐입니다. 분열의 씨앗은 성공적으로 뿌려졌다. 이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제국의 기둥을 휘감아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볼 일만 남았다. 한태준은 여전히 외부의 적만을 경계하며 성벽을 지키고 있었지만 진짜 적은 이미 성문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은성그룹은 거대한 유빙 위에 서 있었다. 한태준이라는 선장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맞서 싸우느라 정작 자신들이 서 있는 얼음 전체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유럽발 화학 스캔들은 끝없는 소송과 벌금으로 그룹의 현금 흐름을 옥죄었고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은 안개처럼 그룹 전체에 퍼져 있었다. 한태준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한방, 기적과도 같은 홈런이 절실했다. 바로 그 절박함이 덫이 되었다. 수연제의 비밀 공간. 지우는 새로운 작전의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시리우스 캐피탈의 핵심 인력들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나 있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최종 단계를 시작한다. 지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이카루스,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추락한 그리스 신화 속 인물. 한태준을 위한 완벽한 이름이었다. 우리가 만든 유령 회사 에테리움 다이내믹스는 완벽한 미끼가 되어야 한다. 기술은 가장 그럴듯하게, 비전은 가장 매혹적으로, 그리고 CEO는 가장 카리스마 넘치게. 한태준이 단 한순간의 의심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들어야 한다. 작전은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왔다. 시리우스 캐피탈은 실리콘밸리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스타트업 에테리움 다이내믹스를 만들어냈다. 웹사이트 홍보 영상 기술 시연 동영상은 할리우드 특수효과팀과 최고의 광고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제작되었다. 차세대 뉴럴 인터페이스 기술이라는 아이템은 너무나도 혁신적이어서 외부에서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웠다. CEO 역할을 맡은 배우는 수십억 원의 출연료를 받고 전직 IT 기업의 유명 CEO를 몇 달간 따라다니며 그의 말투와 제스처 철학까지 완벽하게 복제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 한태준을 속이기 위한 거대한 세트장이었다. 미끼는 가장 신뢰할 만한 낚싯바늘에 꿰어야 하는 법. 지우는 은성그룹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지부장 데이비드 킴을 이용했다. 데이비드 킴은 과거 시리우스 캐피탈의 도움으로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지우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인물이었다. 데이비드 킴은 한태준에게 극비 정보라며 에테리움 다이내믹스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회장님, 이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구글과 애플도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창업자가 기술 독립성을 이유로 거대 IT 기업보다는 은성그룹 같은 제조업 기반의 전략적 투자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회사를 잡는다면 은성은 단숨에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올라설 겁니다. 가임 체인저. 미래를 지배할 기술. 구글도 탐내는 회사. 달콤한 말들이 절망에 빠진 한태준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는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사람처럼 이 기회에 매달렸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위기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자신의 건재함을 세상에 과시할 완벽한 카드였다. 당장 M&A 팀을 꾸려 실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진행해. 다른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 한태준의 조급증은 독이 되었다. 그는
M&A 팀에게 철저한 검증보다 속도를 요구했다. 이미 인수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과정을 끼워 맞추라고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M&A 팀에는 재무기획팀에서 자리를 옮긴 김병철 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은성바이오 사태 이후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인수권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는 또다시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에테리움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재무제표는 흠잡을 데 없었고 기술 로드맵은 꿈처럼 화려했다. 하지만 실체가 없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팀장님, 이 회사 뭔가 이상합니다. 실사팀이 현지 공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핵심 기술 보안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화상회의와 데이터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김병철은 용기를 내어내어 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팀장은 이미 한태준의 관계에 질려 있었다. 김 과장도 자네인가 회장님께서 이미 결정을 내리셨어. 우리는 그냥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 그의 경고는 또다시 묵살되었다. 김병철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거대한 배가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조타실에서는 선장이 귀를 막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꼴이었다. 한편 강민혁 전무와 그의 파벌에게 한태준의 무모한 투자 계획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그들은 한태준이 그룹의 마지막 남은 현금 자산마저 도박판에 쏟아부으려 한다고 다른 이사들을 설득했다. 보십시오. 한 회장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될 겁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이 미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강민혁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한태준의 독주에 불안을 느끼던 중립 성향의 이사들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해이만 가결에 필요한 의결권이 마법처럼 강민혁에게로 모여들고 있었다. 지우가 던진 달콤한 덫은 한태준의 재산을 노리는 동시에 그의 권력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이중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운명의 이사회 날, 안건은 에테리움 다이내믹스 지분 51% 인수였다. 투자 금액은 무려 1조 원. 은성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거의 전부였다. 한태준은 자신의 계획을 의기양양하게 발표했다. 그는 이 투자가 어떻게 그룹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위대한 미래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은성의 미래를 건 위대한 도전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강민혁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회장님,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만 이번 결정은 너무 성급하십니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실체도 불분명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룹의 존폐를 건 도박입니다. 최소한 몇 달간의 정밀 실사를 거친 후에 도박이라고 한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강전무, 당신은 도전과 도박도 구분 못하나 아니면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가? 한태준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어렸다. 과거의 그였다면 이사들은 이 한마디에 모두 입을 다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강민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이사님들께서 같은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강민혁의 말이 끝나자 그의 옆에 앉아있던 다른 이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태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자신을 향한 노골적인 방이었다. 지금 나에게 반기를 드는 건가? 이 은성그룹을 누가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감히. 한태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몇몇 이사들이 그의 위세에 눌려 찬성표를 던졌지만 반대표와 기권표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비록 안건은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지만 이것은 한태준의 리더십에 가해진 치명적인 상처였다. 그의 왕국에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없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만천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한태준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반대파를 억누르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함정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계약은 체결되었다. 은성그룹의 법인 계좌에서 1조 원이라는 거금이 에테리움 다이내믹스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한태준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은성그룹 미래기술의 통큰 베팅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언론은 그의 과감한 결단을 칭송했고 바닥을 치던 주가도 잠시 반등하는 듯 보였다. 수연제. 지우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입금 확인 메시지를 보고 있었다. 입금액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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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카이로에 송금인 은성그룹. 아버지 회사의 피와 땀이 담긴 돈. 어머니의 유산을 빼앗아 불린 그 돈이 이제 고스란히 자신의 손안에 들어와 있었다. 지우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연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최 실장을 돌아보았다. 쥐가 치즈를 물었습니다. 이제 덫을 작동시킬 시간입니다. 복수극의 마지막 장을 위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배우는 제발로 무대 중앙에 섰고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두대의 칼날을 내려치는 일뿐이었다. 한태준이 샴페인을 터뜨린 다음 날 아침은 거짓말처럼 화창했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에테리움 다이내믹스. 인수 발표 이후 그룹의 주가는 소폭 반등했고 언론은 연일 그의 미래를 보는 희한을 칭송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악재의 사슬을 끊고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유력 경제 주간지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했지만 저는 기회라고 봤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위기 속에서 미래를 보는 법이니까요. 에테리움 인수는 은성그룹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한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카리스마 있는 제스처를 섞어가며 인터뷰를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력을 되찾았다고, 자신의 왕국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기자의 스마트폰에서 긴급 속보 알림이 울렸다. 기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회장님, 저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한태준은 기자의 태블릿을 건네받았다. 화면 상단에 떠있는 헤드라인이 그의 눈에 박혔다. 속보, 실리콘밸리 기대주 에테리움 다이내믹스. 핵심 기술 결함 발견으로 파산 보호 신청. 한태준의 뇌가 순간 정지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기사의 내용은 간결하고도 치명적이었다. 에테리움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뉴럴 인터페이스 기술에 해결 불가능한 물리적 오류가 발견되어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제 은성그룹으로부터 투자받은 1조 원의 자금이 이미 기술 개발에 투입된 매몰 비용과 채무를 갚는 데 모두 소진되었다고 밝혔다. 1조 원. 그룹의 명운을 걸었던 돈이 단 하룻밤 만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한태준의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경악과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집무실의 전화기들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주식시장에 비서실장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개장 전 시간 외 거래에서 은성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해 있었다. 매도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매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완벽한 패닉 셀링이었다. 사기야, 이건 사기야. 한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재앙이 현실이 되었다. 은성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단 몇 분 만에
그룹의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했다. 은성그룹의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최악의 검은 월요일이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망치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모든 언론사와 증권사에 긴급 공시 하나가 전송되었다. 공시, 시리우스 캐피탈 은성그룹 지주사에 대한 적대적 M&A 인수합병 공개 매수 선언. 시리우스 캐피탈.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유령 펀드가 처음으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폭락한 은성그룹의 주식을 현재 시장가보다 10% 높은 가격에 공개적으로 사들이겠다고 선언했다. 패닉에 빠진 주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제안이었다. 한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나 사기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설계된 완벽한 함정이었다. 은성바이오 사태부터 화학 스캔들, 그리고 에테리움 사기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거대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시리우스 캐피탈. 그는 이 낯선 이름의 적이 누구인지, 왜 자신을 이토록 잔인하게 공격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은행들이었다. 은성그룹에 수십조 원을 대출해준 채권단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룹의 현금 자산이 하룻밤 만에 사라졌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거래처들도 등을 돌렸다. 은성그룹의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자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춰 서기 시작했다. 해외 파트너들은 줄줄이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한태준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신용의 제국이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한태준의 집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는 수십 통의 전화기를 붙들고 은행장들에게 애원하고 협력사 사장들에게 호소하며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기에 바빴다. 바로 그 혼란의 정점에서 내부의 적이 칼을 뽑아들었다. 강민혁 전무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에테리움 사태는 한태준의 무능과 독선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즉시 자신을 따르는 이사들을 소집하여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태준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우리 모두를 파멸 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비장하고 호소력이 있었다. 그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한태준의 측근들조차 침묵으로 동의를 표했다. 그들은 이제 한태준이라는 가라앉는 배와 운명을 함께할 생각이 없었다. 지금 즉시 한태준 회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시리우스 캐피탈과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그들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것은 반란의 완성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한태준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외부의 침략자와 손을 잡아서라도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려 하고 있었다. 늦은 오후, 한태준은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자신의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전화기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세상이 그를 버린 것이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불빛의 제왕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죄인처럼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시리우스 캐피탈,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원한이 있기에 이토록 자신을 증오하는가? 그는 자신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아내 윤수희와 아들 한지호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때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노크를 했다. 회장님,
강민혁 전무님께서 긴급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셨습니다. 안건은 회장님 직무정지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워온 부하들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이다. 한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굽혀본 적 없었던 제왕의 등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왕국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 하루 만에 보이지 않는 적의 완벽한 계획 앞에 그의 모든 것은 재가 되어 사라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몰락한 왕이라는 초라한 이름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일격이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다.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리고 폭풍의 눈 속에는 수연재의 고요한 저택이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무너져 내리는 은성그룹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였다. 밤이 깊었다. 은성그룹 본사 40층 회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곳은 더 이상 권력의 심장부가 아니었다. 몰락한 왕이 스스로를 가둔 유폐된 성 그 자체였다. 한태준은 텅 빈 회의실을 홀로 지키고 있었다. 잠시 후면 그가 없는 이사회에서 그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그는 참석을 거부했다. 왕좌를 빼앗길 바에야 차라리 텅 빈 왕좌와 함께 가라앉는 길을 택한 것이다. 고급 위스키가 담긴 잔이 그의 손에서 위태롭게 떨렸다. 바닥에는 값비싼 서류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패배감 뿐이었다. 시리우스 캐피탈, 시리우스 캐피탈. 그 이름이 저주처럼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완벽한 장벽뿐이었다. 그들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았다. 그는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왔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바비비 하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그의 집무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보안 모니터가 저절로 켜졌다. 개인 전화나 컴퓨터가 아니었다. 그룹의 모든 보안을 총괄하는 메인 시스템이었다. 누군가 은성그룹의 철벽 방화벽을 마치 종이 한 장처럼 뚫고 들어온 것이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의 영상통화 요청이 떠 있었다. 한태준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전화의 주인이 바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유령이라는 것을.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수락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연결되었다. 처음에는 어두운 실내 풍경만이 보였다. 최고급 가구와 현대적인 인테리어. 마치 또 다른 제왕의 집무실 같았다. 그리고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여 방 중앙의 거대한 의자에 앉아있는 인물을 비췄다. 한태준의 숨이 멎었다. 그곳에 앉아있는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존재였다. 월가의 탐욕스러운 펀드 매니저도 복수심에 불타는 경쟁자도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에 칠흑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를 가진 작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뒤쪽 벽면에는 그를 지난 며칠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푸른 별 랑싱을 형상화한 시리우스 캐피탈의 로고였다. 한태준의 머릿속이 뒤엉켰다. 그는 저 아이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억의 가장 깊은 곳, 이미 먼지 쌓인 창고 속에 처박아 두어 희미해진 얼굴이었다. 한지우, 그가
4년 전 아내의 유산과 함께 내다버린 자신의 아들이었다. 이건 무슨 장난이야. 한태준이 겨우 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는 이것이 조작된 영상이거나 누군가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잡고 버리는 잔인한 농담일 거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아이가 입을 열었다.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감정 없이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였다. 오랜만입니다, 한태준 회장님.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한태준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목소리는 분명 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말투와 억양 그리고 단어 선택은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의 정점에서 살아온 노회한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내 놈은 누구냐? 누가 시킨 짓이야? 한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화면 속의 지우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조소였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좋습니다. 당신의 어리석은 두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죠. 지우는 마치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듯 조목조목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은성바이오. 그곳은 어머니의 꿈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꿈을 짓밟고 돈으로 바꿨죠. 저는 그저 제자리를 찾아준 것뿐입니다. 당신이 헐값에 팔아넘긴 그 회사의 특허 기술이 이제 곧 태영제약과의 소송에서 당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은성 화학 스캔들. 당신이 환경 규제를 속여온 데이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터뜨렸을 뿐이죠. 당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약점을 공략한 겁니다. 한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눈앞에 아이가 내뱉는 말들은 시리우스 캐피탈의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들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테리움 다이내믹스. 지우의 입가에 경멸의 미소가 스쳤다. 당신은 미래를 산 것이 아닙니다, 한태준.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의 탐욕을 비추는 거울을 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의 값으로 1조 원을 지불했죠. 당신의 절박함과 어리석음은 정말이지 예측하기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아니야. 네가 내까짓 어린애가 이런 짓을 할 수 없어. 내 뒤에 누가 있어 말해. 한태준은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적이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우는 그런 아버지를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응시했다. 왜라고 물으셨습니까? 지우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했다. 그러자 한태준의 모니터에 작은 오디오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지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4년 전 윤수희가 죽기 며칠 전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숨겨둔 작은 녹음기에 녹음된 파일이었다. 제발 이러지 말아요, 태준 씨. 이건 내 평생이 담긴 연구예요. 당신한테 넘길 수 없어요. 시끄러워, 윤수희.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내 말을 거역한 대가가 뭔지 보여줘. 이 특허에 당장 사인해.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들놈까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 명심해. 이건 결코 사고가 아닐 테니. 그것은 한태준 자신의 목소리였다. 윤수희를 협박하던 자신이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추악한 과거의 편린이었다. 한태준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당시 4살이었던 어린 지우가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건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완벽한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의미를 잃었다. 이 복수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한태준. 지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다. 당신은 이미 어머니의 모든 것을 훔쳤으니까요. 이건 정의를 위한 겁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회사만 빼앗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인생을 빼앗았어요. 당신은 그녀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그녀의 무덤 위에 당신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을 뿐입니다. 빚을 청산하는 거죠. 마침내 한태준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파멸시킨 괴물은 월스트리트의 약탈자도 경쟁사의 암살자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복수의 화신이었다. 자신이 버린 아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그 아이가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지배해온 오만함과 자신감이 산산조각이 났다. 재정적인 파멸보다 더 끔찍한 완전한 정신적인 패배였다. 이제 곧 사람들이 당신을 데리러 갈 겁니다. 지우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왕좌에서 내려올 시간입니다, 아버지. 통화가 끊겼다. 화면은 검게 변했고 텅 빈 모니터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자신의 얼굴만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부서진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쿵쿵쿵 집무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한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다. 강민혁 전무였다. 그의 뒤로는 다른 이사들과 그룹의 법무팀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몰락한 왕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다. 강민혁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 한 장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사회 긴급 결의안입니다. 오늘부로 한태준 회장님의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이제 여긴 더 이상 회장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한태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린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뇌리에서 되새기고 있었다. 자신을 심판한 집행관의 얼굴을, 왕은 그렇게 자신이 버린 아들의 손에 의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왕좌에서 끌어내려졌다. 한태준의 세계는 소리 없이 무너졌다. 강민혁의 냉정한 선언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장송곡의 서곡에 불과했다. 그가 경호원들에 의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끌려 나오다시피 했을 때 그는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시선들과 마주해야 했다. 직원들의 눈에 어린 것은 더 이상 경외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골적인 경멸과 냉소, 그리고 몰락한 권력자를 향한 잔인한 호기심이었다. 그가 1층 로비에 발을 디뎠을 때 지옥의 문이 열렸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망막을 태울 듯 터져 나왔고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회장님, 경영권 박탈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에테리움 사기는 정말 모르셨습니까? 아내이신 고 윤수희 씨의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 화면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어린 아들의 차가운 눈동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건물을 빠져나와 휘청거리며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급정거하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 중 가장 앞장선 사람이 한태준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태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한태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철커덕 하는 금속성 소리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제왕 한태준은 자신이 세운 왕국 바로 앞에서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체포되었다. 그의 체포는 신호탄이었다. 내부에서는 강민혁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룹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그는 가장 먼저 언론에 나서 한태준의 시대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다. 은성그룹은 오늘 과거의 모든 어두운 유산과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저희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그룹 정상화를 위해 시리우스 캐피탈 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의 연설은 은성그룹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주인인 시리우스 캐피탈에 대한
철저한 항복 선언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왕좌를 차지했지만 그 왕좌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한태준의 체포와 함께 시리우스 캐피탈 측으로부터 익명의 제보 형태로 은성그룹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로비 장부, 그리고 한태준이 윤수일을 협박했던 음성 파일 원본까지 검찰에 제출되었기 때문이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차가운 취조실. 한태준은 더 이상 제왕이 아니었다. 수갑을 찬 채 초라한 의자에 앉아있는 그는 그저 늙고 패배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텼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몰락을 지켜본 충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등을 돌렸다. 그의 오른팔이었던 박진수 전무를 비롯한 핵심 측근들은 검찰에 소환되자마자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한태준의 모든 범죄 사실을 앞다투어 불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은밀하게 자행되어 온 분식회계 정경유착 뇌물공여의 추악한 실체가 거대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나왔다. 제국의 죄는 단지 재무적인 붕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얼마나 부도덕한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도덕적 파산이었다.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작은 빛을 발한 인물이 있었다. 애널리스트 김병철 과장이었다. 그는 비대위와 검찰의 소환에 응해 자신이 그동안 홀로 수집하고 분석했던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은성바이오 사태의 이상 거래 패턴부터 에테리움 다이내믹스의 실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까지. 그의 자료는 검찰에게 시리우스 캐피탈의 공격 루트를 역으로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비대위는 그를 내부 고발자이자 숨은 의인으로 칭송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부패한 과거와의 단절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얼마 뒤 새로 출범할 준법감시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제안받았다. 거대한 악의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 했던 작은 용기가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한편 제네바의 시리우스 캐피탈 본부는 마지막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공개 매수는 성공적이었다. 시리우스 캐피탈은 은성그룹의 지주사 지분 40%를 확보하며 압도적인 일대 주주로 올라섰다. 최민식 실장이 시리우스 캐피탈의 대리인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들은 약탈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외과 의사였다. 최 실장은 비대위와 채권단을 상대로 구조조정 협상을 시작했다. 그의 요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한태준이 버려놓은 모든 문어발식 사업과 내실 없는 자회사들은 모두 매각 처분, 부패에 연루된 모든 임원들은 즉각 해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 이것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인수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제국의 썩은 살을 모두 도려내려는 듯한 정화 작업에 가까웠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어느 날 오후, 수연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했다. 지우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곳은 최 실장이 생전에 윤수희가 사용하던 작은 개인 실험실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공간이었다. 하얀 가운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보던 연구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현미경을 조용히 쓸어보았다. 4년간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불타는 증오와 복수심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한태준은 무너졌고 제국은 재가 되었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이토록 텅 빈 것일까? 승리의 환희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배처럼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는 결국 이겼지만 어머니를 되찾을 수는 없었다. 그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잃어버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릴 수도 없었다. 도련님, 최 실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신문이 들려 있었다. 조금 전 한태준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지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넘겨보고 있을 뿐이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아들 지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렴. 엄마가 하늘에서 항상 지켜줄게. 지우의 검은 눈동자에서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다. 뒤늦게 찾아온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태준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한태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었다. 법정에선 한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아무런 말도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의 측근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 기업 은성그룹은 역사상 최악의 부패 스캔들이라는 오명만을 남긴 채 완전히 해체되었다. 마지막 뉴스 화면이 흘러나왔다. 서울의 랜드마크였던 은성그룹 본사 빌딩. 그 꼭대기에서 거대한 크레인이 은성그룹이라는 로고를 떼어내고 있었다. 이은, 자가 먼저 떨어져 나가고 성 자가 뒤를 이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철거될 때마다 한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제국은 마침내 완벽한 제가 되었다. 모든 외부의 적은 사라졌고 법의 심판은 내려졌다. 복수극의 모든 막이 내린 것이다. 잿더미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은성그룹 타워는 몇 달간의 혼란을 뒤로하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 거대한 크레인이 빌딩 꼭대기에 새로운 이름을 내걸던 날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SH바이오 윤수희. 복수극의 시작점이자 끝이었던 한지우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한태준이 지워버리려 했던 그녀의 이름이 이제 그가 세운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영원히 빛나게 된 것이다. 취임식이나 기념 행사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조용히 세상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의식처럼 낡은 간판이 내려가고 새 간판이 올라갔을 뿐이다. 최민식 실장이 새롭게 꾸려진 임원들 앞에서 회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을 때 지우는 멀리 떨어진 곳의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았다. 그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 그는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야 했다. 그의 역할은 복수자에서 설계자로 바뀌어 있었다. 수연제의 비밀 공간 한때는 적의 동태를 분석하고 공격 명령을 내리던 수십 개의 모니터는 이제 다른 종류의 정보들로 채워져 있었다. SHBIO의 새로운 지배구조 윤리 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연구 노트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 로드맵. 그는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새로운 SHBIO의 이사회는 파격 그 자체였다. 지우는 최 실장을 통해 학연지연 혈연으로 얽힌 낡은 인물들을 모두 배제했다. CEO 자리에는 윤수희의 대학 후배이자 학계에서 존경받던 여성 생명공학자 서지현 박사가 선임되었다. 그녀는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윤수희의 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준법감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은 내부 고발자였던 김병철에게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거대 조직의 부패를 감시하는 가장 날카로운 눈이 되었다. 반란을 주도했던 강민혁 전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막대한 퇴직금과 함께 조용히 회사에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시리우스 캐피탈은 그를 단지 낡은 문을 부수기 위한 공성추, 공챙추위로 사용했을 뿐이다. 지우는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추호의 감상도 허용하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져야 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지우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발신인은 한태준이었다. 최 실장은 편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지는 눈물 자국인지 땀 자국인지 모를 얼룩으로 군데군데 젖어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명필은 온데간데 없고 노인의 것처럼 떨리는 글씨가 종이를 채우고 있었다. 지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이곳에서 매일 밤 꿈을 꾼다. 네 어머니가 나오는 꿈, 그리고 네가 나오는 꿈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 나는 그저 성공하고 싶었을 뿐이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더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알던 내 아들이 맞느냐? 나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제발 답장 한 번만이라도 해주면 안 되겠니? 편지에는 사죄나 반성은 없었다. 오직 자기 연민과 원망, 그리고 자신을 파멸시킨 아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왜 몰락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지우는 편지를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는 편지를 곱게 접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서랍을 열지 않았다. 그에게 한태준은 더 이상 아버지도 원수도 아니었다.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에 갇혀버린 희미한 이름일 뿐이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그것이 지우가 아버지에게 내리는 마지막 형벌이었다. 시간이 흘러 첫 번째 봄이 찾아왔다. SHBIO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그것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었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윤수희의 꿈을 이어받은 선언이었다. 가장 먼저 시리우스 캐피탈이 보유한 SHBIO의 지분 51%가 새로 설립된 공익재단, 수의재단에 모두 기부되었다. 이로써 SHBIO는 사실상 주인이 없는 재단 소유의 기업이 되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재단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과 전 세계의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연구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한태준이 탐욕으로 쌓아 올린 부가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데 쓰이게 된 것이다. 지우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어머니의 유산을 완성했다. 복수가 끝난 자리, 지우의 삶에는 새로운 과제들이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만을 위해 살지 않았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천재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미스터 제이로서 그는 기후변화, 식량위기, 에너지 문제 등 전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들을 후원하고 설계했다. 하지만 그 모든 위대한 일들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8살의 아이였다.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구하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는 아직 혼자서는 신발끈을 완벽하게 묶지 못했다. 어느 맑은 오후 지우는 수연제의 정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복수를 계획하던 그 치열함도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공허함도 지나간 평온한 시간이었다. 최 실장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는 처음으로 지우를 도련님이나 미스터 제이가 아닌 그저 하나이로 대하고 있었다. 지우야. 그 부드러운 부름의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무엇을 하고 싶니?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말이다. 학교에 가고 싶니? 친구를 사귀고 싶니? 지우는 대답 대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의 하늘은 복수라는 검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구름 없는 하늘을 보는 기분이었다. 공부하고 싶어요. 한참 만에 지우가 입을 열었다.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복수자의 차가운 음성이 아니었다. 미래를 꿈꾸는 한 소년의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최 실장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지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우는 피하지 않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온기였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난다.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복수의 화신으로 태어났던 한 소년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 막 자신의 삶을 시작하려는 한 천재 소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자신의 방 창가에 섰다. 4년 전 복수를 결심하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은 어두운 밤이 아니었다. 동쪽 하늘에서 장엄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저 멀리 보이는 SHBIO 타워를 환하게 비췄다. 과거의 폐허 위로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과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한 젊은 리더였다. 파괴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창조의 시대였다. 소녀는 조용히 그 눈부신 새벽을 마주하고 서 있었다.